네, 정치권 소식 김관욱 계명대 교수도 모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 교수께 여쭤보죠. 8곳 전략공천 지역으로 추가 지정을 했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어떤 후보군들이 경쟁력이 떨어진다거나 뭐 이럴 때 경쟁력을 이제 맞출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전략 공천을 하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몇 군데 승부처들이 있어요. 여기서는 지면 안 된다. 뭐 이런 건데, 지금 기존의 후보들이 상대 후보에 비해서 조금 열세다. 이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전략 공천을 해가지고 좀 더 경쟁력 있는 후보를 모셔오겠다. 뭐 그런 차원에서 요번에 이제 8곳을 추가적으로 해가지고 15곳이 사실상 전략 공천을 했었는데 23곳이 전략 공천 지역으로 이제 결정이 된 거죠. 나경원 의원 지역구도 필승을 하겠다 이런 의미인 그렇죠. 건가요? 그러니까 예컨대 동작을 같은 경우에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상당히 이제 굳히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의 후보군들이 그렇게 경쟁력이 크지 않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후보를 경쟁 있는 모셔오겠다 뭐 이렇게 지금 전략을 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구차장께 여쭐게요. 네. 지금 현역 의원 컷오프까지 하면서 지금 전략 공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첫 번째로 나온 현역 컷오프가 신창현 의원. 그렇습니다. 그 당에 재검토까지 하겠다 그런 요청을 지금 한 거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현역 의원이 컷오프 되는 것은 뭐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다거나 경쟁력이 없다라는 것으로 이제 판정이 됐을 때 이 컷오프를 시키는 건데, 원래 민주당에서 공천 원칙으로 발표한 것은 현역 의원의 경우에는 이 감점을 좀 주더라도, 그러니까 하위 20%는 감점을 하더라도 우선적으로는 이게 경선을 시키겠다라는 거였는데, 이례적으로 신창현 의원의 경우에는 의왕 과천 지역구는 이 탈락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예비 후보들 중심으로 경선을 하든 아니면 전략 공천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니까, 당사자인 이제 신창현 의원 입장에서는 아니 경선이라도 하게 하지. 왜 원래 그 원칙 아니냐. 네. 그래서 이제 재검토를 좀 요청을 한 상태고요. 만약 이 재검토를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당의 결정에는 수용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주당이 어떻게 결정할지 좀 지켜볼 이 대목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신창현 의원도 신창현 의원인데 또 하나 살펴봐야 될 인물이 금태섭 의원입니다. 금태섭 의원 지역구 강서갑. 네. 여기도 추가로 더 공모를 한다고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추가 공모라는 건 공모한 사람들이 많이 없거나 또는 뭐 자격으로 봤을 때 인지도 면에서 너무 떨어지거나. 금태섭 의원이 지금 떨어진다는 판단을 한 걸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런데 이제 일단 저는 원칙적인 말씀을 먼저 드리면, 그랬을 때 이제 추가 공모를 하지 않겠습니까? 추가 공모가 세 지역의 추가 공모인데, 말씀하셨듯이 금태섭 의원이 뭐 그 해당 지역구에 지금 현역 의원인데 가장 유명하죠. 민주당에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왜 민주당이 사실 지금 민주당 계열의 그 정당은 언제나 사실 다른 목소리들이 많았어요. 비주류라고 해서 뭐 빨간 점퍼 얘기도 나오고 했었잖아요. 저희 그렇죠. 금태섭 의원 이번에 같은 그렇죠. 경우에는요. 그런데 네. 아예 정봉주 전 의원이 하면서 빨간 점퍼 이야기를 하면서 금태섭 의원이 사실 당내에서 굉장히 부적격자다, 이걸 지금 높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미지를. 근데 정봉주 전 의원이 어쨌든 지금 탈락하면서 한 이야기가 있어요. 지켜보겠다. 당의 결정을 지켜보겠다. 여러 가지 뭐 함의가 있겠지만, 그건 이 지역구에 사실 자기가 못 나가게 되더라도 당이 이 지역구를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겠다, 이런 의미로도 좀 들리거든요. 그래서 당이 지금 추가 공모를 하는 것이 혹시나 정봉주 전 의원을 탈락시키면서 배제하면서 거기에 이 지지자들 또는 친문 지지자들로 하여금 저 정봉주 전 의원은 뭐 이렇게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과 관련해서는 보다 더 철저하게 공모를 받아서 그런 경선을 붙이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한 게 아닌가, 이런 해석이 또 가능하겠죠. 어떤 메시지를 전달한 거군요. 너무 좀 객관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실제로 이제 금태섭 의원의 경우에는 이 지난해 조국 사태 때부터 검찰 개혁에 대해서 당내에서 몇 안 되는 이견을 표출한 의원입니다. 네. 좀 다른 의견을 많이 냈죠. 그렇습니다. 네. 특히 이 추미애 법무장관이 13명의 어떤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어떤 공소장 불공개 결정을 했을 때에도 금태섭 의원은 이제 검사 출신이거든요. 공소장은 공개가 원칙이다. 어떻게 보면 이제 당의 입장 또는 이 법무부의 입장과 다른 목소리를 자꾸 내다 보니까 혹시 민주당에서 미운털이 바뀌어서 추가 공모 절차를 통해서 금태섭 의원을 배제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 나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취재진이 금태섭 의원한테 연락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까 문자가 왔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느낌표 9글자 이렇게 왔습니다. 지켜봐야겠네요. 네.
그리고 네. 그 정세균 국무총리 얘기도 좀 저희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코로나19로 이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이제 총리가 찾았는데 거기에서 한 발언들이 문제가 됐습니다. 여기가 유명한 집이라면서요? 네? 네, 여기 저 손님들이 외국 손님들도 많이 있어요? 저희가 원래 많은 편이긴 한데 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금방 또 괜찮아질 거예요. 원래 무슨 일이 있으면 확 줄었다가 또 조금 지나면은 또 다시 원상 회복이 되고 하니까 네. 그간에 뭐 돈 많이 벌어놓은 거 가지고 조금 버티셔야죠. 요새는 좀 손님들이 적으시니까 좀 편하시겠네.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조만간 다시 바빠지실 거니까 이런 때는 좀 편하게 좀 지내시는 게 좋아요. 네, 김 교수께 여쭐게요. 네. 지금 이런 논란에 대해서 해명을 하는 게 좀 안면이 있던 분이라 편하게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를 내놨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 납득이 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전체를 흐름을 보면 사실은 손님이 좀 적게 오는 것에 대한 위로의 차원, 이제 조금 있으면 좋아질 거니까 너무 걱정 마라.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종업원 되시는 분인가 봐요. 지금 손님이 이제 줄었으니까 좀 전에보다는 덜 바쁜 거 아니냐, 뭐 이런 취지의 얘기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의 상황이 사실은 코로나19로 해가지고 굉장히 전면적으로 경기 침체도 오고 자영업자들이 좀 안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좀 국민적인 어떤 시선에 공감대를 형성하기가 좀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거기서 모면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좀 있긴 합니다. 네. 정 총리가 이렇게 논란이 됐는데 또 해명을 조금 더 논란이 되게 한 것 같습니다. 해명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허니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총리실은 한 달도 안 됐는데 나 이렇게 짠 데는 처음 봤네요. 이렇게 짠 데 처음 봤어요. 짠물인 줄 알고 제가 잘 대처하겠습니다. 부장 차장. 네. 언론이 짠 겁니까? 아닙니다. 일단 이 빌미를 제공한 것 자체는 뭐 이렇게 변명의 여지가 없어 보이고요. 물론 뭐 편한 사이고 이제 그 총리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측면이 뭐냐면 종업원한테 손님 없으니까 좀 편하게 지내세요라고 하고 바로 옆에 있던 사장한테는 손님이 없다라고 이게 종업원을 그만두게 하거나 그러시면 안 된다. 앞으로 사람이 많아질 테니까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십시오. 이렇게 조언을 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짧은 대목으로 이렇게 편집돼서 이 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총리뿐만 아니라 정치인들은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정세균 총리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네. 경험도 많으실 텐데 여기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위가 왜곡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팩트를 아무리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인식이 나빠질 수 있다.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국민들에게 어떤 말씀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릴까. 지금 어렵지만 정부가 열심히 나서서 그 장사가 더 잘 되도록 돕겠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긍정의 메시지, 정부가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던지셨다라면 오히려 이런 뭐 오해의 소지라든지 어떤 이런 공격의 대상이 안 됐을 텐데, 물론 이제 분위기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셨다고는 하지만 그 말 한마디에서 그 국민들은 상처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총리실의 대처도 조금 미흡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말은 변명의 여지 없이 일단은 사과를 하는 게 맞고요. 사과를 한 이후에 다시 이제 바로잡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데, 뭐 상황이 어땠다는 등 또 진위는 이랬다는 등 이렇게 이제 변명하는 것처럼 해명을 하다 보니까 논란이 좀 증폭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제가 총리실을 출입하고 있는데 네. 참 그 해명을 보고 저도 좀 놀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해명 자체가 더 큰 논란으로 이어진 잘못된 해명이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네, 지금 이런 가운데 또 얘기가 나오는 게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금 교민들 배웅하러 가는 길에 교통신호 통제해서 논란이 됐죠. 사실 대통령이 전에 방문했을 때도 이런 교통신호 통제는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진천입니다. 진천 교민들이 이제 해제되는 그런 상황에서 총리가 직접 진천에 내려가서 그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또 지역민들을 위로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에 따르면 대통령도 진천을 방문할 때 이렇게 통제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경찰관들이 4시간 전에 이미 나와서 각각의 교차로들을 다 통제를 하는 상황 속에서 지역민들도 아니 이것을 왜 통제를 하느냐라는 어떤 그 항의의 어떤 목소리를 담은 기사였습니다. 그런데 해명은 이겁니다. 당시에 가시거리가 굉장히 낮았다. 그리고 안개라든지 이런 상황들 속에서 교통을 통제했다라는데, 교통 전문가들에 의하면 사실
안개가 낀 속에서의 교차로의 통제를 해제하는 건 더 이해가 안 간다. 왜냐하면 가시거리가 적을 때는 그만큼 또 속도를 줄여야 되는 것이고 앞이 안 보이는데 그것을 빠른 속도로 이렇게 통과시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전혀 다른 대처였다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지금 이 상황, 아까 좀 전의 상황과 이 상황과 계속 총리실에서 나오는 어떤 보도들이 이렇게 된다면 물론 그 본인은 다르겠지만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 리스크가 존재할 때 그 정치인들이 리스크를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더군다나 총리라는 입장은 지금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이번 전염병과 관련된 모든 총책임자로 지금 행사 내지는 이런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리스크가 더 닥치는 건 지금 총리실의 해명 내지는 리스크를 대처하는 어떤 방식이 잘못되어 있구나. 총괄적으로 다시 재점검을 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뭐 이게 국회의장 출신이셔가지고 이렇게 뭐 의전을 하진 않았겠죠, 교수님? 그렇죠. 국회의장이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이 주변에 이 의장이 이제 총리가 그걸 그렇게 해서 이제 신호를 끊어라 뭐 다시 해라 뭐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예요. 결국에는 총리실 직원들이 과잉 의전을 한 겁니다. 과거에도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 이제 대통령 대행할 때 기차역 플랫폼까지 네. 올라갔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국민적 시각에는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총리실이 사실상 의전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국민적 시각에서 총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국민적 공감대를 넓힐 수 있는데 어떻게 총리의 발언과 행위가 모아지는지 거기에 집중해서 총리를 모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네. 대통령이 갈 때는 교통통제를 안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당시는 날씨가 괜찮아서 아마 헬기를 이동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교통통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통령께서도 헬기를 많이 이용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개가 짙게 껴서 좀 통제 시간이 길었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이 교통통제로 인해서 불편을 끼친 국민께 사과를 하는 게 먼저인데 네. 그걸 이제 안개 탓을 하다 보니까 그 기다린 국민 입장에서는 얼마나 네.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총리실의 어떤 이게 자꾸 거듭된 이 실책이 국민 우선인지 아니면 이 행위를 하고 있는 총리실 우선인지 이걸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네, 이런 가운데 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이 굉장히 논란이잖아요. 공당을 뭐 비판하는 그런 칼럼 글은 굉장히 많은데 왜 하필 이게 딱 집어서 논란이 되는 겁니까? 일단 첫 번째 이유는 민주당의 대처가 단계별 대처를 다 무시했다는 거예요. 자, 어떤 칼럼이라든지 기사가 자신들의 어떤 생각과 다를 때는 첫 번째 단계는 논평입니다. 논평은 논평으로 대응하죠. 근데 두 번째 단계는 언론 중재에 갑니다. 그래서 정정 보도라든지 또는 아예 이 삭제라든지 이런 어떤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계가 전혀 없이 사무처 쪽에서 직접적으로 그냥 고발로 들어간 거예요. 고발이라 하면 보통 해당 칼럼을 작성한 사람 또는 그 위에 편집국장 또는 대표까지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한 세 사람 정도가 아예 경찰로 가서 조서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발로 가는 건 굉장히 윗단계인데 지금의 단계를 모두 다 뛰어넘어서 이 직접적으로 고발로 들어갔다는 점. 이것이 지금 사실 지금까지 어떤 상황에서 굉장히 특이한 점이고 그렇게 해서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아픈 지적이다라는 것이 이제 연관이 되면서 아예 지금 시너지가 된 거죠. 아예 폭발력이 굉장히 커져버린 거죠. 네. 아니, 보면은, 이 민주당에서도 이것도 약간 해명일까요? 어떤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또 임 교수의 어떤 정치색, 정치 경력, 이런 걸 굉장히 부각을 시켰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칼럼이 게재된 날짜가 언제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잘 기억 안 나시죠? 1월 29일입니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1월 29일에 경향신문에 칼럼이 실렸을 때 저는 봤거든요. 제목이 상당히 자극적으로 달렸더라고요. 네. 선거 앞두고 이렇게 세게 아무리 개인의 칼럼이지만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이제 느끼고 지나갔는데 이걸 민주당이 일주일 뒤에 검찰에 고발을 하면서 사건이 이제 커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두고 이제 전형적으로 긁어 부스럼이라고 하는데요. 이종근 시사평론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논평으로 아무리 개인의 의견이지만 선거라는 예민한 시기에 좀 이렇게 객관성을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점잖게 논평하고 넘어갔으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됐을 텐데 이제 집권당 아닙니까?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모든 국민들이 인정을 하고 있는데 그 힘을 이용해서 검찰에 고발해서 한 개인의 표현을 억누르겠다. 이제 이렇게 비치다 보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뭐랄까요, 집권 이제 4년차 접어들다 보니까 이 국민 정서와 소통하는 이 교감의 감수성이 좀 떨어진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옳고 나를 부당하게 대하는 것은 나도 그 힘을 통해서라도 바로잡겠다. 이제 이런 의지를 보이다 보니까 지켜보는 국민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강자보다는 약자 편을 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미리 교수에게 더 이제 호응을 하는 것 같고요. 이제 강력 대응한 민주당에는 좀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 같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 임 교수가 과거 안철수 전 대표와 가까운 사람이었다. 뭐 정책 내일의 실행위원이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정치적 의도가 있는 칼럼으로 좀 몰아갔거든요. 그러니까 한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정치색이 입혀져 있는 어떤 정치 공격의 소재로 이 판을 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좀 점잖게 대응했으면 그냥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는 일을 어떤 정치적 사건으로 좀 비화시킨 측면이 있고, 이런 과잉 대응 속에는 뭐랄까 피해망상도 있지만 어떤 그 스스로에 대한 어떤 이 과신 이런 것도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약간 이런 거를 보면서 저희 프로그램도 혹시 이렇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뭐 생각을 좀 한번 해보기도 하고요. 또 다른 얘기를 해보면은 언론중재위 산하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이 공직선거법 제8조에 위반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게 권고 결정이잖아요. 이게 가장 낮은 수위의 결정인 것이고요. 이거는 법적 강제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니까 민주당만 빼고라는 그 제목으로 본다 그러면 그런 성격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하지 말라, 유의해달라, 뭐 이런 조치를 취한 건데, 저는 이 부분에서 사실은 민주당이 이 제목이 아무리 아파도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내용을 좀 천착했어야 된다. 그러니까 임미리 교수가 뭘 얘기하고 싶었던 건지를 받아들이는, 그렇게 해서 오히려 겸허하게 그걸 수용하고 개선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보여줬다면 국민들이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도 이렇게 개선하는구나, 그러면 소통력이 더 있고 반성력도 굉장히 높구나라고 평가해 줄 텐데, 오히려 이거를 사법 처리하는, 즉 이 법원에다가 해결책을 요구하는, 일종의 우리가 가장 최근에 비판을 많이 하고 있는 정치의 사법화를 먼저 나서서, 그러니까 스스로가 정치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상당히 반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총선을 2달 정도 남기고 등장한 여권의 돌발 악재 분석해봤습니다.